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택법 여러분들 기본서는 501페이지. 자, 먼저 자료에 보시니까 주택법 조감도하고 주택법 체계도가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먼저 잡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하자.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일단은 하나씩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래서 그거는 뭐가 있다 해서 내용이 핵심 정리 1, 핵심 정리 2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핵심 정리 약 30개씩 매일 하루에 나가는 게 한 30개 파트씩 나갑니다. 장난 아니에요. 내용 많아요. 지금 나가는 거에 한 5배 이상 진도가 더 나갈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만 1달 그 자리만 쫙 정리하셔도 최소한입니다. 50점은 넘어가는 거예요. 최소한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50점 이상을 넘기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심화 과정 들어가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근데 말이 50점이지 50점 더 나와요, 사실은. 그것만 갖고도 70점, 80점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것만 기본 강의만 갖고도. 근데 매 핵심 정리 한 30개 정도 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매주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핵심 정리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지금 요 중에서 어디 게 나오는 거다. 요거다. 요거 설명하면서 체계 잡아가면서 그 체계 속에서 가장 핵심이 요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먼저 이 흐름을 전체를 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 놓고 그 속에다 살 붙여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살을 붙이는 게 심화과정. 아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본 강의가 들어갈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는 맛배기 강의식으로 전체적인 흐름만 보자. 이게 무슨 법이냐? 이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는 게 여기부터 일단 기본적인 정의부터 한번 하죠. 조감되어 보시니까 무슨 법이죠? 주택법. 그럼 주택이 뭐냐라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주택에 관한 게 거의 얘는 이게 7문제가 출제되는데 한 문제는 주택과 관련된 게 반드시 시험 문제 나는 것 같아. 매년. 그래서 주택의 개념은 중요하다. 근데 주택에는 뭐뭐 있답니까?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있어요. 임대주택도 있고 여러 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겁니다. 첫 번째 단독주택, 공동주택.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사실은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개념은 어디에서 정리하냐?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건축법에 우리 용어들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우리 용도 변경에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건축법 한번 가볼까요? 건축법 몇 페이지냐면, 이거 382페이지. 382페이지 기본서에 가보면, 거기 용도 종류 중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중에서 첫 번째가 단독주택, 두 번째가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에는 다시 몇 가지가 있다? 소개해보면 4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첫째, 단독주택. 두 번째, 다중주택. 세 번째, 다가구주택. 네 번째, 공관. 이런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또 4가지가 있대. 뭐뭐 있습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기숙사.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개념 구분하는 거. 옛날에는 시험 문제 참 자주 났었어. 이거 구분할 줄 아냐? 라고. 근데 최근에는 거의 한 7, 8년 동안은 안 난 것 같아. 왜 안 낼까? 너무 기본 같아. 그러니까 자꾸 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야, 이 정도야 이제 구분할 줄 아나요. 그냥 그래서 첫 번째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 정도를 기본으로 알고 안 내고 조금 더 올려서 이제는 다른 걸 내느라고 안 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단독주택이 뭐고 공동주택이 뭐냐. 그래서 단독주택에도 4가지가 있고 공동주택에도 4가지가 있다. 각각의 개념이 뭐냐. 이거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4가지 중에서 건축법에 나오는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이 주택법에서도 똑같이 있더냐?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용어가 다른 게 아니라 포함시키는 범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단독주택이 몇 가지가 있답니까? 주택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건축법 몇 가지고? 4가지잖아. 뭐가 빠졌어요? 공관. 그것도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공관. 예, 공관은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이 들어가지만 주택법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그럼 공관은 뭐죠? 공관이라는 게 뭐죠? 대법원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그거예요. 그럼 청와대는 뭐죠? 청와대는 대통령 공관입니다. 따라서 청와대도 무슨 주택이다? 단독주택 개념입니다. 청와대에 5층짜리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 4층짜리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청와대 가보면 다 3층짜리입니다. 왜? 단독주택으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주택은 3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층 이하만 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근데 가보니까 이거 되게 높던데요? 예, 높긴 높습니다. 뭐가 높은 거야? 층고가 높은 겁니다. 층 높이. 한 개 층. 거기 들어가면 하늘같이 까마득하게 높습니다. 왜 이렇게 높죠? 좀 이렇게 낮게 지면 안 되나? 거기 들어가보면 높게 이렇게 짓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권위입니다. 권위. 예, 높게 지면요. 사람들이 그런 건물에 딱 속에 들어가잖아? 이게 높잖아요? 그럼 사람의 가슴이 어떻게 된답니까? 이축이 된대요. 내 자신이
쪼그라드는 초래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자금성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복궁하고 자금성하고 비교해보시면, 그죠? 우리 경복궁은 자금성이 저쪽 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금성에 우리 사신들이 옛날에 한번 조선시대 때 한번 갔다고 생각해봐. 경복궁만 구경하던 사신들이 어디 갔습니까? 자금성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입이 쩍 벌어졌잖아. 그죠? 이게 뭐야? 문 들어가면 또 문 있고, 문 들어가면 또 문 있고, 저 너무, 그 황제가 있다는 그 같이 들어가려면 이게 도대체 한 10분은 걸어서 들어가야 되니, 그죠? 이게 도대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내 자신이 초래지는 겁니다. 자꾸 쪼그라든 거 쪼그라든. 그럼 황제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예, 황제 폐하 이렇게 된답니다. 사람이라는 게 큰 거대한 그런 영주물, 건주물 이런 속에서는 큰 이런 만들어 놓은 속에서는 사람들이 초라함을 느낀대. 그러니까 옛날부터 자꾸 뭐에 권위제를 세우려고 큰 거 만들려고 하잖아. 피라미드 이것도 몇 만들어요? 지들 그 당시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자기들의 권위와 왕들의 권위를 위한 겁니다. 전부 다 거성 문화라고 하죠. 큰 것들, 별덩이 같은 것들은 다 권위와 상징된다. 그래서 건물이 높게 짓는 이유는 그만큼 권위적인 걸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위적이라도 몇 층밖에 안 된다? 예, 청와대는 3층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단독주택이다. 뭐에 속한다? 공관. 알으시죠? 반면에 공동주택에도 하나가 빠져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주택. 하나 더 기숙사. 예, 건축법에는 기숙사가 공동주택으로 들어있는데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빠진다. 그럼 기숙사 어디 들어있을까? 보세요. 여기 써있어요. 어디 있어요? 기숙사? 어디 써있어? 예, 여기 보면 준주택의 기숙사. 이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에 준한다. 예, 주택에 준한다. 그러니까 주택에 아니야. 주택은 아니야. 근데 뭐로 이용한답니까?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한 거. 그래서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한 거.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걸 뭐란다? 오피스텔하자. 그래서 주택이 아니니까 준주택. 주택에 준한다. 그 말입니다.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뭐 빠진다? 기숙사 빠진다. 이전까지 시험 문제 3번 정도 출제된 거로 기억합니다. 이전까지 나중에 3번 정도 나왔던 거. 자, 그래서 단독주택, 공주택을 구분하는데 건축법에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주택과 민영주택이라는 걸 구분합니다. 좀 이따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그거 나갈 거야. 그래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볼까? 민영주택이 뭐냐 그랬더니 흔히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더냐?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란다. 요 지랄로 시험 문제 납니다. 맞다 틀리다? 틀려버립니다. 그건 민간건설 사업주가 짓는다니까 민영주택 같잖아. 일반인들 다 그래서요. 민영주택. 민간건설 사업주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국민주택, 저기 공공기관, 즉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애들이 짓는 거. 그거는 국민주택. 그리고 민간건설 사업주, 현대건설, 대림건설, GS건설 애들이 짓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민영주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아니다. 틀려버립니다. 뭐랍니까?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법에서 용어정의 하는데 어떤 식을 많이 썼다냐? 용어정의 하는가? 적극적 용어정의라는 게 있고 소극적 용어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정의는 적극적인 게 뭐더냐? 자,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본인 여자죠? 우리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남자랍니다. 여자랍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뭐죠? 개념정의 해보랍니다. 개념정의 해봅니다. 자, 이분 여자라는 개념정의 간단합니다. 어떻게 개념정의하죠?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여자랍니다. 물론 중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 반은 남자, 반은 여자일 수 있어.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는 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트랜스젠더는 뭐 인정할지 몰라도 아직 중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밖에 구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남자가 아닌 것 이렇게 해도 개념정의입니다. 이런 걸 소극적 개념정의라고 합니다. 그럼 남자는 뭐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되는데 여자가 아닌 것. 그렇게 하면 이것도 남자의 개념정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개념정의다. 적극적 개념정의는 여자란 일단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어쩌고 한참 설명해서 이런 게 여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죠? 남자란 이렇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개념정의 하는 거죠. 그럼 적극적 개념정의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 꼬투리를 잡혀요, 그죠? 남자란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그죠? 머리가 짧고 이게 남자다 이래버리면 누가 반박하죠? 그런데 반론쟁이합니다. 머리가 짧다고 꼭 남자냐? 야, 누구 보니까 머리 여기까지 기르는 남자들 있더라. 연예인들 보니까, 그죠? 오히려 여자보다 더 길더라. 그러잖아, 그죠? 우락부락하다고 다 남자야? 아니, 더 우락부락한 여자도 있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개념 정리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꼭 꼬투리를 잡힙니다. 그 꼬투리 안 잡히는 개념 정리, 소극적 개념 정리 해버리면 됩니다.
이게 아닌 게 이거다. 이래버리면 그건 꼬투리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놈 주택법이 그런 용어들이 꽤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민영주택이 뭐냐 했더니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랍니다. 그럼 실제로 표시하면 주택이란 종류는 이런 개념이야. 주택이란 종류는 대단히 많은데 이 주택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 전체를 두로 쪼개서 이쪽은 뭐랍니까? 국민주택. 여기는 무슨 주택이랍니까? 민영주택. 이렇게 개념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주택 적극적 개념은 했어. 국민주택은 이거다 하고 이건 적극적으로 개념적인데 적극적 개념적이랬는데 무슨 주택은 민영주택 적극적으로 개념적이하지 않고 이것들 아닌 나머지들은 다 뭐가 속한다? 민영주택이란다. 그래서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영주택. 그래서 이건 소극적 개념적이라고 따라 하셨습니까? 이렇게 개념정의하는 거고 적극적 개념정의와 소극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빼면 나머지는 다 뭐에 속한다? 민영주택에 속한단다. 따라서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짓는다고 다 민영주택이 아니야. 여기 누구? 국민주택도 누가 지을 수 있어요?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지을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업체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자금이 들어오면 그 자금 갖고 지면은 그때는 그것도 국민주택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민간건설 사업주체가 짓는 건 다 민영주택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일단 그 정도만 간단히 정리하고 세부적인 건 일단 다시 나옵니다. 다시 보자.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났었습니다. 요새는 약간 뜸해졌습니다. 왜요? 너무 많이 내가지고. 너무 많이 내가지고. 이제 그날에 보면 이 시험 문제도요, 시대 흐름을 타요. 요런 게 한참 요새 유행이다? 그러면 그게 뭐 할 수밖에 없어? 시험 문제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올해 같은 경우 제일 핫했던 게 무슨 뉴스였죠? 올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한다 안 한다. 그거 계속 말 나왔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게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한다 안 한다. 또 어떻게 개정할 거다.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개정될 내용들 같은 거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출제원들도 또라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아요. 요 중에 어떤 게 개정되고 어떤 게 안 될 것이라는 거. 그럼 개정 예정되는 건 거의 시험 문제 안 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안 내는 건 아니에요. 개정 아직 안 됐어. 그럼 내도 상관없잖아. 시험법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출제원들도 그 정도는 알고 내기 때문에 이건 안 난다. 그럼 이거 빼. 그럼 나머지 뭐 관련된 것 시험 문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양가 상한제 정의할 때도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하는 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게 10월 29일에 개정됐거든요. 우리 책 나오고 나서 책이 10월 21일날 출간했는데 29일날 개정됐으니까 아직 책이 반영 안 돼서 수정표 다시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누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시험 출제원들 입장에서 이미 그렇게 개정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 말들이 계속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저도 압니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거 뺀 나머지 바뀌지 않은 것들, 확실한 것들, 그거는 시험 문제 낼 거다. 그것만 정리합니다. 막판에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거 빼놓고 실제로 다른 게 시험 문제 났으니까 그거 정리한 사람들은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거. 요새 또 한참 핫한 지역이 어디죠? 투기 과열지구. 들어보셨습니까? 예, 투기 과열지구라는 죠. 그 투기 과열지구와 관련된 것들 시험 문제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올해도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핫한 이슈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죠.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 대단히 핫했었어요. 이거 만들어서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그 다음 년도부터 계속 매년 전부 막 때려냅니다. 그래서 한참 내다 보니까 이제 요새 뭐 저거는 편 이슈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슬그머니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언제 낼지 몰라. 저런 것들은 이미 그 사람들한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니까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또 좀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세 가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개념이 할 것이고 또 하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를 구분하는 공동주택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일 문제되는 게 우리 지금 60평대 아파트 같은 거요 사실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큰 집을 가진 걸 뭐 했었죠? 부에 과실을 했었습니다. 몇 평 살아? 그렇게 물어보게 그러죠? 아파트 사는데 몇 평 사는데 그걸 부의 기준으로 했었죠. 큰 거 가지면 가질수록 야 부럽다 부자다 했습니다. 근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청소하느라고 뒤져버립니다. 그죠? 물론 뭐 자기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죠? 우리 가사도우미를 두고선 일한다면 제가 청소 안 하니까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들이 하잖아. 그죠? 가사도우미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60평대 아파트 청소하려면 그 몇 시간씩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죠. 세금만 많이 내고 있고. 그렇다고 부의 과시라고 하지만 남들 집으로 초대합니까? 별로 안 하잖아.
요새는 그죠? 밖에서 먹지 집에 불러다가 이렇게 먹고 하는 이건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가히 안 돼 있어.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더 폐쇄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부의 과시라고 하지만 남한테 보여주지도 못하는 부의 과시 별 의미 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시들시들해졌습니다. 대신 부의 과시로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부의 과시가 뭐야? 집이 이제 시들시들해지니까 나오는 거죠? 자동차. 옷이야? 아, 옷이야? 니꺼 코트 입은 부의 과시야? 아니지, 그죠? 뭐가 과시입니까? 자동차. 뭐 끌고 다니냐? 그죠? 페라리 끌고 다니냐? 대충 끌고 다니냐? 이거 보고서 그거는 남한테 보여주기도 좋잖아. 그죠? 왜? 어차피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이니까 남한테 보여줍니다. 집안은 보여줄 일이 별로 없어. 남들을. 그러나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자동차 보잖아. 그러니까 요새는 부의 가치를 뭐로 들어간다? 자동차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뭐 자동차 또 큰 거, 그죠? 비싼 거, 외제차. 이거 찾는 세상. 대한민국 국민들 보면 참 헝그리 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부의 가십니까? 일본 놈의 새끼들 보십시오. 그죠? 일본 놈 새끼라고 하지만 사실은 걔들은 자동차 보시면 전부 다 그냥 딱 조그마한 차들만 끌고 다닙니다. 그 효율성 있는 거. 그래서 어디 주차하기도 편하고 기름도 적게 먹고 그죠? 순 이런 것만 골라서 일본 애들은 실용성을 중시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다? 허풍성이 너무 강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국민성이라고 보여야 되는 건지 이걸 교육을 잘못시킨 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고쳐지지 못해요. 언젠가는 이것도 고쳐야 될 우리나라의 잘못된 전 문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 배워야 돼. 맨날 쪽발이 하고 욕만 하지 말고 그 새끼들한테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또 일본한테 또 먹혀버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허세 부리다 보면 망하는 날 올 겁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부의 가치는 옛날에는 주택에서 뭘 바뀐다? 자동차로 바뀌는 게 추세랍니다. 뭐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 하여튼 내가 알고 있는 프로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보자. 그러면 여기서도 먹을 땐 얘기야 60평대 아파트 가진 사람들 이제는 쓸모없어졌어. 참 골치 아파졌습니다. 애물단지입니다. 다른 집값 오른 거보다 소형주택 오른 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대형주택 오른 것보다는. 대형주택도 요새 서울은 뭐 오르긴 올라. 근데 태반이 소형주택을 대라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소형주택이.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집이 더 필요해지지 큰 집이라는 건 애물단지 산적으로 왔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떻게 활용할까? 반을 쪼개가지고 반은 주인집 살고 반은 세주자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될까라는 차관에서 나온 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대인데 반을 나눠 그래가지고 요쪽은 주인집 살고 요쪽은 세주고 그러면 30평 하게 되잖아. 근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짓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줬다. 그래서 주인집 반 짓고 반은 새 사는 집으로 짓는 거. 대신 세대는 두 개 세대로 볼까 한 세대로 볼까? 한 세대로 봅니다. 그게 핵심이야. 두 세대로 보지 않고 법적으로 한 세대입니다. 1가구 2주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1주택 개념으로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세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짓는 거. 그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에서는 그것밖에 없었어. 올해 새로 개정됐습니다. 작년이죠. 올해지. 올해 새로 개정됐습니다. 모르다가 이때 거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새로 짓는 것만 그렇게 주인집, 새집 이렇게 나눠서 하나의 세대식으로 짓되 세대를 분리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건 이미 아파트 같은 걸 줘놓고 그걸 뭐 하는 거야? 관리하는 겁니다. 주택법은 뭐죠? 주택을 건설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건설된 공동주택을 뭐 한다? 관리하는 거와 관련된 법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주택관리사들 있잖아. 첫 문제, 저게 주예요. 주택관리에서도 주택법에 들어가지만 공동주택관리법 당연히 들어갑니다. 거기 뭐가 나오죠? 거기 입주자 대표회의도 나오고 그때 그 이제 소장들, 그 이제 관리 주체들 이거 내용이 다 저기 들어있어. 공동주택을 뭐 하는 거? 관리하는 법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뭐 한답니까? 일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이게 만들어진 게 바로 뭘 전제로 한다? 이미 저는 것들 60평짜리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 이미 젖은 것들 그걸 뭐 할 수 있다? 중간에 세대를 구분하는 거 그거를 요번에 새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새로 짓는 세대 구분형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미 지어져 있는 주택을 세대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누는 거 어떤 식이냐? 지금은 현관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현관에 이렇게 들어가면 집이 지금 하나잖아요. 근데 현관 들어가자마자 다시 여기다 복도식으로 막아놓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이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따로따로 만들어.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벽으로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현관은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야. 지금 있는 집에 현관을 부시고선 새로 집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열리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바로 현관이 두 개 있잖아. 집이 두 개잖아. 근데 여기 현관문 있는데 또 현관문 옆에다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현관문이 네 개가 되게?
지금 4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없어요? 아파트 올라가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관문은 그냥 하나로 둬. 그러니까 이쪽 현관문, 저쪽 옆집, 우리 집. 그럼 우리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 그럼 다시 또 통로식으로 복도, 조그만 복도가 나오고, 거기에 이쪽으로 출입문, 이쪽으로 출입문. 그래갖고 이쪽은 우리 집, 주인집에. 이쪽은 세주는 집. 이렇게, 그렇게 칸막이식으로 다시 분리시키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새로 설치하는, 이건 건설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썼습니까? 설치라고 돼 있잖아. 용어가 요게 핵심 차이야, 사실은. 근데 이걸 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읽어버리면 아무런 개념 없이 잘 모를 때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요거는 이미 지어져 있는 공주택을 둘로 쪼개서 이쪽은 주인집, 이쪽은 새집으로 그렇게 안에 이쪽에 리모델링 개념식이야. 그렇게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건 그건 국민주택관리법상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는 공주택, 공동주택이고 반면에 새로 짓는 것들이 있어. 처음부터 아예 그런 형태로 짓는 거 주인집으로 쓰고 옆에는 세 주는 거로 처음부터 그래 짓는 거 그거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설하는 세대구명 공주택이다. 이렇게 세대구명 공주택이 몇 가지 중요했다? 2가지로 분류된다는 거. 그래서 종전에는 새로 짓는 거 건설하는 것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이미 존재하는 공주택의 큰 세대를 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이것도 새로 만들어졌다. 아셨죠? 이런 주택과 관련된 아주 유용한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런 있단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저하라는 말이 있죠.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라는 말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법률 용어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이따 나와요. 원칙은 주거 전용 면적 얼마가 국민주택인지 아세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 85제곱미터면 몇 평일까? 병서로 예, 24평, 25평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24평, 20평 그 법률용어는 85제곱미터 나누기 3.3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평수가 나옵니다. 29평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다 라는 핵심입니다. 5제곱미터일까? 아닙니다. 저 시골지역에 있어. 시골지역에는 얼마까지? 100제곱미터까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인데 주거전용 면적 기준이야. 조심할 건 주거전용 면적이라고 그랬어. 우리 아파트인데 우리 동에 가보면 주거전용 면적은 어디를 말하죠?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간 그 공간. 그게 주거전용 면적으로 보시면 돼. 현관문 열고 밖에 나와도 뭐가 있습니까? 복도 있죠? 계단 있죠? 엘리베이터 공간 있죠? 이것들은 무슨 면적? 공용 면적. 그래서 보통 전유 면적으로 쓰는 게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같이 공동으로 쓰면 공용 면적으로 들어간다. 그때 공용 면적을 빼고 주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다만 시골지역. 그럼 시골지역을 해. 좀 법률 용어로 얘기해. 쉽게 시골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골이 어디지? 그런 그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얼마까지도 인정한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인정한다. 이런 걸 국민주택 규모로 한단다. 그러니까 85를 넘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흔히 실무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뭐라 부르더냐? 중소형 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률 용어야. 그건 법률 용어 아니야. 우리끼리 그냥 실무에서 쓴 거야. 85제곱미터 이하를 뭐란다? 중소형 주택. 그러니까 85 초과되는 걸 뭐란다? 대형 주택. 그렇게 일반적으로 분리하시면 돼. 그래서 85를 초과했다? 대형 주택. 85 이하다? 중소형 주택.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사는 게 얼마란 얘기야? 85를 기준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사는 건 85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중소형이라고 했잖아. 85를 중소형이라고 했죠? 그럼 또 무슨 개념이 있겠어? 소형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소형이 얼마일까요? 소형 6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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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평 나올까? 약 18평 18평 정도 나와요. 그래서 18평 이하는 소형 주택 개념을 보는 것이고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평수로 계산하는 건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거고 실제로 시험 문제는 제곱미터 밖에 안 나. 근데 제곱미터로 해야 돼.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는 소형 주택. 그래서 우리 책 읽다 보면 뭐 60제곱미터 이하 되는 주택, 1주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무슨 생각하시면 돼? 아, 소형 주택 한 채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새겨들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면 이거는 그래 서민용들이 쓰는 그냥 중소주택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85 초과됐다라고 쓰면 뭐라 생각한다? 아, 대형주택을 말하구나. 돈 많은 부자들이 사는 집이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먼저 정리를 하시고선 법조문을 읽어야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지. 아무래도 85 초과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규제가 좀 더 심하겠죠? 부자드니까 85 이하짜리는 아무래도 혜택을 좀 더 주겠죠? 특히 소형주택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로 생각하고 그건 더 혜택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개념 정리를 해놓고선 법조문을 읽으면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먼저 주택부터 끝나고 요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준주택이라는 몇 가지가 있답니까? 네 가지. 기숙사, 다중생활설,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자, 먼저 기숙사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기숙사. 그냥 공장 같은 거나 또는 학교 기숙사, 공장 기숙사가 있고 학교 기숙사에서 그래서 그런 직장인들이나 또는 학생들이 거주하는데 저 기숙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전체 거기서 공동으로 기관에 공동해야 돼. 각 방마다 그 취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각 방마다 취사 활동, 그러니까 밥해 먹고 하는 거잖아. 그거까지 하려면 5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기숙사에서도 개인 취사도 가능하긴 해. 근데 그건 최대 50%까지만 해야 하고 나머지는 뭐 해야 돼? 공동 취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숙사 내에 뭐 있어야 돼? 식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이 있고 그거는 50% 이상은 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뭐 해야 된다? 그냥 개별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각 방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실제로 관련돼서 그렇게 짓는 데가 있어요. 두 개를 짓는데 밑에 층은 전부가 개인 취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위층은 개인 취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일단은 허가를 받아. 왜? 기숙사 그렇게 지라고 했으니까. 고지해놓고는 다 중고검사 났죠? 그 다음에 위에 층에 뭐죠? 전부 다 그때부터 이제 주방기구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방기구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설치 안 하고서 인허가 받아놓고 나중에 칭찬이나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불법이야. 근데 누가 집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취사기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합니까? 보통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중을 갖고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가 대단히 많다는 거. 그것까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중생활설. 다중생활이 뭐라 그랬죠? 다중이 뭐라 그랬죠? 한자로? 안을 따자. 분중주자라 그랬죠? 다중자 들어가는 게 우리 지난 시간 했는데 다중 이용시설, 다중 이용시설 16층 이상 되는 거 또는 바닷면적이 5,000제부터 이상 되는 판문 정도 올리고 여관 정도 올린다.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그거는 그것들을 뭐란다? 다중 이용시설. 다중이란 말이잖아. 그러면 다중. 그러고 뭐란다? 그래서 뭐 있었어? 뭐 하는 거지? 다중생활시설이라고 그런다. 그죠? 다중생활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뭘까요?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게 옛날에 시설, 이 옛날에 이거 뭐라 부르던 거죠? 설마 한 번도 안 했나? 옛날에 뭐라 부른 거? 지금도 불러요, 그냥. 옛날이 아니야. 지금도 부르고 있어. 뭐죠?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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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 말을 고시원이라고 부르는 걸 법률로는 다중생활시설합니다. 그럼 왜 고시원이란 말을 다중생활시설로 사실은 바꾼 거야, 법률적으로. 옛날에 고시원으로 썼어요. 지금도 다중생활시설 여러 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고시원이다.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이 엄격히 말하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는 고시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법의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한 거로 같이 보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푸는 데는 같은 거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고시원이라는 게 한자로 번역하면 그대로 뭐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집이란 뜻이잖아. 고시 공부한답니다.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고시 공부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태반들이 그냥 이 영세민들이 기구하기 위해서 거기 쪽방이라고 하죠. 조그만 쪽방. 그냥 겨우 누우면 누울 수 있는 거. 실제로 신림동에 있던 고시원도 그랬었어요. 이렇게 눕잖아요. 저 고시 공부할 때 누워가지고 손 이렇게 뻗으면 저쪽 다리는 저쪽 벽에 닿고 손 뻗으면 이쪽 벽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뻗어버리면 그게 이렇게 봐서 2m 밖에 더 되겠어? 그 2m가 이게 폭이에요. 거기 책상 하나 있고 거기다 저기 그 당시에는 뭐 침대도 별로 없던 시절이니까 그냥 이부자리 하나 깔아놓고 거기 책상 놓으면 그냥 딱 들어가면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처박혀가지고 그냥 고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개념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영세민들이 몸으로 사는 그 쪽방 이걸 말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중생활시설로 한단다. 그래서 그건 고시원과 같은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뭐죠? 주택은 아니야. 그거 주택 아닙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주거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지만 준주거로 뺐다. 준주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준주택의 개념. 자,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사실 두 가지 오피스텔이 있어요. 하나는 뭐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 또 하나는 업무용 오피스텔. 그래서 오피스텔은 원래는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 있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저 놓고선 쓸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게 업무용이 돼버리면, 아니 주거용이 돼버리면 그게 또 세금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거기다 자기 보호받으려고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 주민등록 신고해버리잖아.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되게 많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주거용을 해버리면 그게 세금에서 뭐 2주택 뭐 관련돼서 그 세금이 더 많이 내는 게 나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피스텔은 일단 두 가지 업무용도 있지만 뭐도 있다? 주거용. 그래서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택은 아니죠. 그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주택에 준한다? 주택으로 합니다. 마지막 노인복지주택. 이게 뭘까?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실무에서는 흔히 실무에서 저걸 뭐라 할까? 영어로 쓰는데 무슨 하우스? 예, 실버하우스. 예, 저 실버하우스라는 게 저게 노인복지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실버하우스. 왜 실버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그죠? 골든하우스. 이렇게 되지. 예, 황금기의 노년기.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 그죠? 실버라고 하지 말고 황금기의 노년기 하려면 골든하우스. 이렇게 해야 되지. 어쨌든 저 실버하우스라고 부르는 걸 뭐라 부른다? 여기 그럼 노인복지주택은 어떤 식이 되냐?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어 있죠. 누구만 들어갈까? 60세 이상 되는 분들. 원래 분양받을 수 있는 자체가 60세 이상 되는 분들만 분양받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100% 그냥 아파트입니다. 누가 봐도 저거 아파트야. 100%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파트는 어디 들어가? 공동주택에 들어가잖아. 근데 똑같이 줘놨는데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아닙니다. 저게 그냥 업무용 시설로 들어가던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업무시설 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관련된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는 세금 같은 것도 그 주택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세금 같은 거 내릴 때도 그 혜택이 없고 전부터나 일반 상가파는 거와 똑같은 식으로 저게 취급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분양받을 때 주택인 줄 알고 분양받은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왜? 저걸 노인주택이라고 써놨는데 아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위한 아파트구나. 이 주택을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부담했지 노인복지주택이 따로 존재한다는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분양받고 나서 사기라고 막 싸우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한 2번 정도 저게 방송이 됐었어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회에 저거에 대해서 아파트에 준하는 거로도 아파트로다 좀 인정해달라고 올라가서 법조문이 올라갔는데도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파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노인들 60세 이상만 분양받는다. 근데 웃기는 게 분양받을 때만 60세 이상이지 분양받고 나서 다시 전매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나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누구 들어온다? 신혼댁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신혼 사람들이 60세 이상 되는 분한테 그 지가 전매받아가지고 지가 들어가서 사주고 있습니다. 규제는 없다는 게 그게 문제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런 노인복지주택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게 제 평상시 지론입니다. 왜요? 저걸 보고 뭐란다?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60세 이상 되는 분들만 니들끼리 모여서 살다 뒤져라 라는 이런 논리잖아. 그죠? 현대판 고려장하고 뭐가 달라? 그래서 물론 안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들이 좀 많이 있어요. 계단 같은 것도 사실 올라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완만하게 이렇게 나선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계단식으로 되지 않고 나선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갈 때 그 휠체어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작동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어른들을 위한 요양병원 있죠? 병원 같은 개념도 거기 들어있고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어른들만 운동할 수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최적화되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실은 그분들끼리 모여서 살아라 그러니까 뭐가 되죠? 그냥 고려장의 개념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나이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 게 뭐더냐 우리 가족하고 같이 사는 거 그게 어른들이 바라는 가장 희망상이래 근데 자식들은 그게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어떻게든지 요양병원으로 내쫓으려고 하고, 그죠? 빨리 안 뒤지나 하고 기다리는 그런 불효자식들도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른들 입장에서는 같이 모여 사는 거, 그걸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노인 보호주택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요. 자, 안으로 들어가 봐. 여기 주택단지라는 게 개념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주택단지라는 건 뭐죠? 사업계획 승인받고 짓는 게 원래 주택단지랍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다냐? 자, 주택을 짓는데 두 가지가 규제합니다. 첫째,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자라. 자, 주택도 뭐에 속하죠? 건축물이잖아. 맞죠? 주택도 건축물이죠? 그럼 건축물 건축하려면 뭐 받으랬어? 허가받으라고. 무슨 법에서 돼 있다? 건축법에 돼 있다. 그러니까 주택을 건축 허가받고 짓는 게 맞습니다. 한 채를 짓든 두 채를 짓든 100채를 짓든 1000개를 짓든 일단은 건축물 건축이니까 건축 허가받아라. 이게 대우 전제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졌다. 얼마나 커졌다? 단독주택을 짓는데 30호 이상을 지었다. 공동주택을 짓는데 30세대 이상을 지었다. 그게 원칙이야. 조금 짓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짓는다. 그게 얼마나 많이 짓는다? 단독주택은 호라는 개념 붙여요. 몇 호, 몇 호? 그래서 30호 이상을 짓는다.
그러니까 30채를 짓는 걸 30호 단독주택, 호자는 단독주택. 반면에 공동주택은 30세대, 항상 공주택은 세대수로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저 아파트 몇 세대지? 라고 물었지, 저 아파트 몇 토지? 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아파트는 몇 세대지? 이렇게 묻지, 몇 토지? 라고 묻지 않는 이유는 단독주택은 호자로 붙이고 공주택은 세대라는 거로 숫자를 센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정리하시고, 그때 적어도 30호 또는 30세대 이상 지을 때, 원칙이야, 예외도 있어, 50호 이상 또는 50세대 이상 지을 때부터 그걸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무슨 법을 적용합니까?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을 때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고 지으면 되고, 많이 지을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심할 건, 많이 지을 때도 어쨌든 건축물의 건축이니까 뭐 받아야 돼? 건축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법에서 어떻게 만들었더냐? 주택법에다가 주택법상 뭐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래. 받으면 무슨 혜택을 주겠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따로 안 받아도 그건 당연히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건축허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게 아니야. 안 받긴 안 받았는데 논리적으로는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사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건축도 원래는 건축허가 하니까 많이 짓던 적게 짓던 다 허가 받아야 되는데, 많이 지을 때 뭐 특별 주택법에는 사업계획 승인법상 건축허가 받은 거로 본답니다. 그럼 건축허가하고 사업계획 승인하고 그럼 뭐가 다를 거냐? 뭐가 다르냐? 이런 건 책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나중에 공부하기 더 편하니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본강에 가서는 거의 설명 안 해요. 이런 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건축허가는 뭐만 볼까? 그 대지만 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드렸는데, 땅 있잖아. 하나의 대지. 대지에다 건축물 짓잖아. 그럼 그 대지에다가 그런 종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건축한다면 어떤 경우로 짓느냐, 그때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짓는지, 조경해야 되는데 조경했는지 등등 그런 것만 따지지, 그 대지에 짓는 그 건물만 보는 거지 그 주변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입니다. 물론 주변을 보는 거 하나는 있어요. 어떤 게 있더냐? 남쪽에 있는 대지에다 건물을 너무 높게 져버리면 북쪽에 있는 대지의 건물의 밑에는 햇빛 1년에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높이 제한을 하는 건 있어. 옆에 있는 건물들의 일조권을 확보해서 앞에 건물 중에 높게 짓지 마라. 그건 주변 옆에 것도 본 거죠. 그런 거 이해는 몇 가지 빼놓고는 대부분은 뭐여가는 거다? 그 대지에다가 그런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거만 규제만 하는 게 무슨 법? 건축법입니다. 그럼 주택법은 뭘까? 아닙니다. 주택법 조금 짓는 걸 관여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했죠? 30 이상 많이 짓는 거. 그럼 말이 30대 30대지 일반 아파트가 고공을 짓습니까? 그거 한도 뺏길 더 돼? 그거 한도도 안 돼, 그죠? 그거 30호 30세대 짓으면 보통 얼마나 짓습니까? 5개 동 짓는데 몇 세대 짓는데 500세대 짓는데 그 10동 짓는데 몇 세대인데 1000세대 2000세대 짓는데 그렇게 짓잖아요. 그럼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짓는 아파트 단지, 물론 30세대 전제를 해 그렇게 많이 짓는데, 그 많이 짓게 되면 이제는 그 대지만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그런 거 질 수 있느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본다? 주변까지 봐봐야 됩니다. 첫째 뭘 볼까? 주변에 교통 문제가 제일 심각할 수 있죠. 여기 1000세대만 들어온다고 가정해봐. 그럼 자동차가 몇 대가 늘어나는 거야? 한 세대당 한 대씩만 있대도 1000대가 늘어나잖아. 그럼 현재 있는 기존 도로, 이게 1000대가 감당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지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돼. 이걸 뭐죠? 교통영향평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런 큰 건물이 들어오면서 차량이 늘어나면 과연 이 도로가 그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교통영향평가 따져야 되죠. 또 뭐도 따질까? 환경영향평가. 여기다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것도 고려해서 그렇게 지어도 주변 환경에 문제가 없느냐, 이것도 따집니다. 또 뭐도 따질까? 재해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뭐죠? 보통 아파트 1000세대 같은 거 지으려면 보통 산자락 같은 데 옆에 까만 거에서 이렇게 짓는 경우도 많잖아. 평탄한 땅에다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땅이 아니고 태반이 뭐죠? 산자락 같은 데 깎아가지고 그런 데를 깎아서 거기다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렇게 깎아냈을 때 상당히 넓은 면적을 깎아냈다는 얘기죠? 그때 여름철에 비 오면 그때 뭐가 난다? 산사태 날 가능성이 없는지. 또 거기서 그 깎아냈으니까 거기 토사 같은 게 그냥 노출돼 있잖아. 비가 많이 오면 이 토사가 어떻게 되죠?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더 밑에, 땅 밑에 있는 동네에 어떤 그 흙탕물이 영향을 주는 게, 또 흙이 떠밀려 내려가는 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 재해, 영향평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봤더니 여기다 그런 선세대 아파트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럴 때 뭘 내준다?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축허가 내주는 거고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거고 그건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복잡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으면 그 대지에다가 뭐 건물 하나 지겠다는 그런 건축허가 정도는 당연히 뭔다? 받은 것으로 본다. 받도록 그거 받으면 이미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지나간 거야. 그거에 더하여 주변까지 보자. 이것이 뭐다? 사업계획 승인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뭐보다 모른다? 건축허 받은 거로 본다. 이게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는 게 대부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단지라는 게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걸 전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택단지가 개념적인 좀 이따 나오고 공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구가 뭐죠?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제1공구, 제2공구. 그런데 실제는 우리는 실무에서마다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 그게 단지 개념으로 나누는 게 그게 공구 개념으로 됩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를 쪼개가지고 1공구, 2공구 이렇게 해서 공사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반드시 1단지, 2단지로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나눠질 수도 있고 안 나눠질 수도 있어서. 도로가 나죠? 공구 안에도 이게 1공구 이거 나누잖아? 이 도로가 나는데 이 도로 폭이 넓은 도로가 나 있으면 별개의 단지를 보면 별개의 단지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 간단한 도로가 좁아. 그때부터 그냥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는 가운데 통과도로 개념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가 1공구, 2공구로 나눠질 때 도로가 폭이 좁으면 별개의 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를 보고 도로 폭이 넓어지죠? 그럼 별개의 주택단지, 별개의 주택단지 개념이 그렇게 나눠집니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나눠진다는 게 시험 문제 뒤지게 잘 나옵니다. 거의 2년에 한 번 꼴로 나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어쨌든 연속으로 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저 뒤에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 공구에 대한 개념. 그럼 주택을 공구로 나눠서 말하면 원래는 공구는 공사할 때 나누는 거야. 편의성을 해서. 한꺼번에 아파트 1000세대 다 짓는다는 게 쉽습니까? 안 되잖아. 둘로 나눠. 여기 500세대 먼저 쳐. 왜냐면 그 돌아가는 그 기계들 공사하려면 크레인도 올라가야 되잖아. 그죠? 거기다 레미콘도 차도 와야 되고 공사하는 인부도 필요해. 근데 한꺼번에 다 하려면 몇 대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 더블 트럭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레미콘도 엄청 들어가야 되고, 일하는 인력도 필요해야 되고, 동시에 한다는 게 사실 그 인력이나 그런 기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나누자니까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눠서 하자. 그럼 공구별로 나눠지려면 세대수가 몇 세대일까? 어찌죠? 각 공구별로 300 세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이지. 합치면 몇 세대야? 합치면 600세대 이상이야.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2공구 나눠지면 최소한 300세대, 300세대. 합치면 주택단지는 600세대 이상일 때만 공구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시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다. 뜻입니다. 공구 개념. 그러니까 주택단지와 공구를 보고 여기 리모델링이라는 거 별도로만 맨 마지막에 보면 보시면 책에서 주택의 건설, 주택의 공급, 리모델링 세 수로 나누잖아. 그래서 주택법 세 번째 크게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관심사가 있는 게 이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할 것이냐, 이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여기 3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부 다 재건축만 하면서 당연히 리모델링이 있어요. 재건축을 안 해요. 재건축만 하면 또 시고 새로 짓는 거. 리모델링은 지금 있는 건물을 살려서 그 안에 노후량 노후된 것도 있죠. 노후된 시설 다시 걷어내고 새로 하고. 평수도 종전보다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시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아파트 옥상 있죠. 거기다 세대수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증축해가지고 그건 세대수 늘어난 거 뭐 하면 되죠? 일반 분양해버려. 분양하면 수입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 돈 갖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에다 충당하면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이 줄어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재건축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죠?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는 한도가 있습니다. 또 기존 아파트 위에다가 더 높게 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게 어쨌든 철근 구조 같은 건 낡아 빠져 있는데 거기다 다시 올린다는 게 사람 입장에서 찜찜합니다. 이러다가 붕괴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심도 있죠. 그죠? 차라리 우리 뭐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 짓자. 보통은 재건축을 더 선호하는 확실한데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사실은 재건축보다는 뭐가 난가? 리모델링이 더 국가적으로 난 거죠. 왜? 재건축 완전히 부셔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의 가치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엄청난 새로운 돈이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리모델링은 살려놓고 조금만 돈 더 발라서 돈 발라가지고 다시 고치는 거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는 리모델링이 더 좋은 건데 아직 리모델링 그렇게 크지를 못하다 보니까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이 수익성이 좋다. 어차피 자본주의는 뭐 갖고 들어간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잖아.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혜택이 크다라는 게 느껴질 때 그때 리모델링 하지. 그러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적인 정책 차원 리모델링을 장려하려고는 하는데 그만큼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은 뭐가 더 좋다고 재건축 쪽으로 선하니까 집값이 재건축하는 쪽이 훨씬 더 비싸지 리모델링 하는 집보다는 왜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돈 되는 걸 알거든. 돈 되는 걸 시작하니까 재건축 쪽 이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그 아파트보다는 재건축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현실이라는 거 그거까지만 일단 정리하자. 자, 그래놓고 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겠죠? 사업 주체는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사업자. 이 사업 주체라는 게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다른 법에서는 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시행자, 사업 시행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이제 국토법으로 가봐. 까마득한 패고적이 배웠던 거 있었죠? 뭐 배웠죠? 아저씨, 시행하시에 무슨 사업 시행하시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생이 뒤지게 맞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었죠? 바로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그때 사업 시행자를 뭐라고 한다? 그냥 사업 시행자라고 불렀었어. 그때도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그거는 사업자를 빼더라고. 법조문에서는 그냥 시행자 이렇게 씁니다. 같은 말이야. 사업 시행자 중에 도시개발법은 그냥 시행자. 정비법은 사업 시행자. 건축법은 건축을 건축하는 자. 시공자 말고 사업 주체. 그래서 뭐라죠? 건축주. 참 되게 어려워, 그죠? 건축주. 무슨 소리잖아, 그죠? 건축주. 그래서 건축법은 실제로 그 사업 시행자 선택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건축주. 실제 건설 공사를 행하는 자를 뭐라고 했죠? 시공자하고 헷갈리면 돼.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주체는 그 사람들이고, 그 땅 파고 하는 사람들은 벽돌 올리고 하는 사람들은 뭐란다? 시공자. 시공자야. 사업 주체 개념하고 시공자 개념은 전혀. 그래서 국토법에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라고 주체를 말한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도 시행자. 정비법은 사업 시행자. 건축법은 주택법은 뭐라 부른다? 사업 주체라고 그러고, 요는 사업 주체가 두 사람 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있고, 등록하지 않고도 그런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등록사업자, 비등록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등록이라는 게 무슨 개념이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하죠? 하고 싶으면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하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무등록사업자로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라.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정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때는 뭘 한다? 등록 안 하고 하면 무등록자로서 처벌하겠다. 그게 등록사업자야. 근데 몇몇은 등록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얘들은 누굴까? 비등록사업 하나들은 끝발이 있는 놈.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런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 일부 둘 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공공기관들. 걔들은 꼭 등록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끝발 있는 애들은 안 해도 좋다. 끝발 없는 애가 둘 있는데, 걔들도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좀 이따 나중에 내용을 볼 것이고, 어쨌든 사업 주체는 국가한테 등록을 하고, 그럼 등록하러 갈 때 등록 요건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춘 자만 등록을 받아주지 아무나 받아줍니까? 공인중개사 한다고 아무나 등록하려고 가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첫째는 뭐부터 해야 돼? 시험에 붙어라. 그럼 시험 합격했다고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실무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 실무 교육 안 받고 수료증 없으면 안 받아줍니다. 세 번째 또 뭐 해야 됩니까? 하다가 사기쳐가지고 남한테 피해 입히면 물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뭐랍니까? 예, 그 보증 있잖아. 그거, 그죠? 증서. 예, 그거 끊어서 갖다 줘야 됩니다. 요새 1억인가? 1억일 거야. 옛날 5천만에서 1억 올랐을 거야. 1억인데, 그 1억 보증 증서, 그거 제출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등록하는 날에서 아무나 받아줍니다.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신문교 받았어야 되고, 그 보증서 제출해야. 그
처리해주면 된다. 그래서 보통 보증서를 공제 많이 갚아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협회 있죠? 그런데 공제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끊어서 갖다 주면 나중에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혹시 고객한테 손해를 뺐죠? 그걸 공제조합에서 그걸 보상해주고 대신 그 중개업자한테는 구상권 행사를 들어가는 보증 공제 그런 것들 제출해야 된다. 그래야 뭐 받아준다? 등록 받아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사업주체에서 등록하려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해야 되죠? 등록하기 위한 요건 몇 가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런 거 갖출 것. 그래야 등록 받아준다. 아셨죠? 그러니까 무대뿌리 이런 걸 애울려 가지 말고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 왜 이게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이게 뼈다귀에 살이 붙지. 뼈다귀도 잡히지도 않은데 살 갖다 붙여버리는 이런 뭐 살이 붙어버립니까? 안 붙어버려. 그러니까 일단 그런 흐름을 먼저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택지라는 개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고 여기 시설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반시설, 기간시설, 간서시설. 돌아버린다. 예, 시설도 크게 몇 가지가 있다니까 여기 5가지 시설들이 나옵니다. 부대시설이라는 거, 복리시설이라는 거 이게 가장 이 주택법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 자, 이건 어디 나오느냐? 우리 전비법에서도 부대복리시설이 나왔었어요.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택하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그럼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뭘 길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아파트 안에 들어오는 시설들을 보자. 그럼 아파트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야? 주택. 말할 것도 없지 뭐. 아파트 짓죠? 101동, 102동 주택 짓습니다. 뭐도 들어갑니까? 상가 있어 없어? 물론 없는 데도 있어. 규모가 작은 데는 없지만 아파트도 상가 있죠? 그 상가는 뭐에 속할까요? 상가는 근인생활 시설입니다. 상가는 그 다음에 그 안에 유치원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유치원도 들어가죠? 어린이 놀이터 보통 있잖아. 애들 놀라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정류장도 아파트 내 요새는 짓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주민운동시설 요새는 피트니스 시설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죠? 그래야지 분양이 잘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무슨 시설이다? 복리시설이랍니다. 반면에 아파트에 가면 주차장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파트 없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아파트에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세울 데가 없잖아. 그럼 뭐 하면 되죠? 차에서 내려가지고 자동차를 접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조그만 가방식으로 요만에다 넣어가지고 집에 갔다가 저기 거실에다 넣어놨다가 아침에 뭐 하면 되죠?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다시 퍼가지고 타고 다니면 됩니다. 할 텐데 안 된다. 안 되잖아. 아직 그런 기술 있어. 나중에 그런 기술 나올 가능성이 있어. 내가 볼 때는 이 철이라는 건 우리는 접을 수 없다고 했었잖아. 요새 폴더 부품 뭐 이거 접는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접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쇠도 접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오면 그때 가서 자동차도 접고 다니는 세월이 오면 되지만 아직은 어린 택도 없습니다. 뭐니 세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뭐죠?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 뭐도 있죠? 관리사무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주택에는 반드시 뭐죠? 관리사무소. 즉 아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가죠. 뭐도 있죠? 담장. 몰라 요새는 담장 설치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웬만한 데는 뭐죠? 담장 다 둘러놨죠. 도둑 못 들어오게.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아까 아파트 안에 도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자동차가 우리 집 옆에까지 가서 쓰지. 도로가 없으면 우리 집 옆에 자동차 어떻게 나와? 물론 요새는 지상에다 안 하고 다 지하 쪽으로 다 들어가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지만 어쨌든 걸어다니는 도로라도 있을 때까지 주택단지는 차량 못 들어가도 그렇게 도로는 필수적입니다. 이때 주택단지 안에 딸려있는 시설 주택단지에 꼭 있어야 되는 시설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건 부대시설이야. 부대라는 게 뭐죠? 뭐에? 딸렸다는 뜻이야. 부속된다 이 뜻입니다. 부대시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반면에 있으면 뭐한 거? 있으면 주민들의 생활복리에 위해서 편리한 거. 없어도 돼.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있으면 뭐 한다? 좋다라는 건 무슨 시설? 복리시설의 개념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머릿속에서 그렇게 크게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부대시설은 뭐 한다?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주택에 딸린 시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복리시설 있으면 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해서 편리한 시설. 있으면 좋은 시설. 이거는 복리시설입니다. 그렇게 놓고 이걸 실제로 하나씩 읽으면서 꼭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 건지 있으면 좋은 건지 이거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위에 쪽은 꼭 있으면 거, 밑에 쪽은 있으면 좋은 거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론 그렇게 정리해놓고 암기하는 법은 따로 합니다. 순서를 볼까요?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해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있잖아. 그게 어디에 있답니까? 담장 옆 주택단지 안에는 도로 위에 그걸 건축하였다.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어디다 세웠답니까?
거기 어디다 건축했지? 예, 담장 옆에 있는 주택단지는 도로 그 위에다가 주차장 관리사무소를 건축했을 때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죠? 거기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이렇게 써놓고 주택단지 안에 있는 그 도로에다가 설치했다. 담장 옆에 있는 주택단지 이렇게 애워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더 들어있죠. 건축하였잖아. 건축하였다. 건축설비라는 게 더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설비. 그것도 부대 시설인데 그것도 건축계획서에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나중에 그렇게 외울 것이고 또 하나 있죠. 복리시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인 유치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근데 근린생활시설인 유치원에는 뭐가 있답니까? 유치원에 애들이 놀아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어린이 놀이터 없는 유치원이 어디 있습니까? 꼭 있죠. 그 다음에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 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유치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 그렇게 낼 거야. 그래서 가로를 채우시오. 어디 가면 유치원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경로당에 가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채우시오. 그랬더니 유치원에 가면 애들이 있고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가 있다. 고지라를 쓰면 빵점짜리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연상수보로 이렇게 하면서 유치원에 가면 뭐가 있다고? 어린이가 있는 건 당연하지. 유치원에 애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도 있단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단다. 경로당에 가니까 뭐 있다? 어르신들 운동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근린생활시설인 유치원 이렇게 말했죠. 사실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게 그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유치원에 근린생활시설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이 뭐라 그랬죠? 처음에 얘기했나? 건축에서 얘기 안 한 것도 같아요. 근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썼는데 이 생활하는데 근린이라는 뜻이 이게 어렵죠. 근린이 뭐죠? 이게 무슨 근자야? 가까울 근자입니다. 인이 무슨 자일까? 인접할 인자입니다. 근린이라는 건 가까이 인접해 있다. 이걸 근린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근린. 그래서 가까이 인접해 있다. 뭐 하는데? 생활하는데 그 시설이다.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생활하는 공간 있죠? 그거로부터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있는 거.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필수 시설이라고 되죠. 우리가 살았는데 옆에 꼭 있어야 된다. 특징이 뭐 있을까? 의원, 소아과 의원. 애들 키우는 집에서는 꼭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밤중에 예열 40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 빨리 데리고 가야 되죠.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일단 가까운 의원으로 먼저 가자. 의원을 먼저 가자는 얘기야. 병원은 의료시설인데 의원은 일종근린 생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일종근린 생활시설은 어디에 있을까? 웬만한 용도지역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21개 용도지역 배우셨죠? 거기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르다 그랬죠. 그 중에 일종근린 생활시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옆에 있어야 되는 필수시설이니까 뭐입니다? 그건 우리 주변에 웬만한 지역에는 다 들어간다. 근린 생활시설. 그건 바로 그걸 이게 근린생활시설인데 이게 1종과 2종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1종은 진짜 꼭 있어야 되는 것들. 2종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좁게 없어도 되는 거. 그 2중에 뭐가 들어가죠? 노래방도 들어가고 또 단란주점도 들어가요. 규모가 바다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거. 작은 단란주점. 규모 150제곱미터 미만인 거. 그래서 그거 만든 놈은 누구라 그랬죠? 남자 공무원이 만들었다 그랬잖아. 여자 공무원이 만들었으면 단란주점을 절대 어디다 넣지 않았어? 근린생활시설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무슨 소리야? 이게 왜 근린생활이야? 무슨 시설이야? 우일학시설. 세금도 왕창 때려버리는 우일학시설로 가야지. 이게 근린생활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만 이 분류표를 만들었을 때 일종에다 집어넣자니 조금 너무 속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2종 근린생활에 뭐가 들어있죠? 노래방, 단란주점에서 규모가 작은 거.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뭐에 속할까? 옆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2종 근린 생활시설에 들어가면 일반 음식점,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죠. 그래서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도 있고 휴게 음식점도 있고 유흥주점도 있고 개념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어디 있죠? 휴게점, GS 그런 거 있죠? 그런 것 따라서 그 개념들이 다 달라지는데 거기서 술을 파느냐 못 파느냐,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음식을 조리해가지고 파느냐 못 하느냐. 그래서 그냥 컵라면에다 물 부어주는 거 있죠? 그건 조리일까 아니냐? 컵라면에다 물 부어서 먹고 해주는 거, 그거는 조리가 아닙니다. 조리는 직접 끓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조리로 있고, 물만 부어주는 거 갖고는 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GS25 있죠? 이런 데서도 뭐 할 수 있죠? 컵라면 먹을 수 있잖아. 그건 조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 개념에 안 들어간다. 그건 아셨죠? 근데 휴게 음식점에서는 음식점이니까 조리는 해. 조리할 수 있어. 근데 뭘 안 된다? 술은 못 팔아. 휴게 음식점은. 아셨죠? 그럼 일반 음식점은 술도 팔 수 있어. 그래서 휴게 음식점에서는 술을 못 팔고 일반 음식점은 술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유흥주점하고는 또 뭐가 다르지? 같이 술 마시는 건데 일반 음식점하고 유흥주점의 차이는 유흥주점은 우리락시설에 들어 차이가 이종근생하고 달라져.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옆에 시중 드는 여자를 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여자만 앉히는 거 아니야? 남자도 있을 수 있어. 여자도 술 먹는데 남자가 옆에서 시중 드는 것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유흥주점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나눠져 있어. 근데 그게 실무에 가면 다 뒤집박두 떼가지고 산다는데 문제겠죠. 노래방은 원래 술 팔아 못 팔아? 못 팔게 됐잖아. 가서 술 달라면 안 줍니까? 줍니까?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적 문제인 거예요. 그럼 노래방이 아니야. 그 노래방과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가능해. 술 파는 것도. 근데 노래방은 원래 못 팔게 돼. 그거 안 팔아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는데 어차피 팔죠. 그런 식으로 되는데 법적으로는 딱 분리해놓고 실무에서는 뒤죽박죽 쓰고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게 근린생활설이에요. 그래서 근린생활설은 뭐가 들어가지 않는다? 유치원이 아니야. 유치원은 뭐에서 가죠?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에요. 교육시설이에요. 교육연구시설이에요. 학교시설로 들어갑니다. 유치원은 학교라고 그래서. 자, 뭐하고 다르댔죠? 어린이 집하고 달라요. 어린이집은 뭐에서 가고? 그건 노유자 시설에 들어갑니다. 어린애나 나이 드신 분들, 그건 뭐죠? 노유자. 그래서 노유자. 노자가 늙을 노자잖아. 유자가 어린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와 어르신들. 이렇게 있는 그런 시설은 노유자 시설. 그래서 어린이집은 노유자 시설에 들어가고, 유치원은 교육 연구시설에 들어갑니다. 학교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 종류 쭉 보면 제일 먼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걸 학교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다. 그 개념 좀 해보시죠. 따라서 근린생활설은 유치원 하면 거짓말인데 어떤 내우는 방법이 없어. 이걸 고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근린생활설은 유치원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경로당에는 주민운동시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반시설이라는 건 무슨 법에 있는 걸 끌어다 쓰면 돼? 풍수법.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 기반시설 했죠? 도로, 공원, 학교. 이게는 기반시설은 풍수법을 끌어다 쓰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간시설, 간선시설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기간시설. 우리 기반시설의 일종이야. 사실 도로, 상하수도 다 기반시설입니다. 그 중에 특히 그건 뭐 여기서 뭐라고 한다? 따로 쓰고 있는 게 있어. 그런 것들. 또 간선시설 그래가지고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그림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주택법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고 그러면 어떻게 체계를 잡을까? 이렇게 크게 흐름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언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